자, 이제 법인세법 볼 텐데 아까 이 법인세법에서도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얘기 소득세사 아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공부한 내용 그대로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요거 제가 설명 드렸었죠. 그리고 요건데 요거 이제 사자 법인세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이게 그 우리 공과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과금 두 개가 있죠. 법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는 공과금, 임의 출연금 등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걔네들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원래 송금인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과금 두 개, 법에 의해서 굳이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공과금, 임의 출연금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폐수, 배출 부담금. 이게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폐수를 배출해 가지고 앞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공과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쁜 짓 해가지고 그거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혼내주려고 그래서 내는 공과금이다.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구가 하나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위반을 이유로 뭐 똑같은 말 아니야?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문구만 살짝 바꾼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인 고용 촉진법 법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고용 관련된 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은 일정 규모에서의 법인들은 장애인을 몇 퍼센트 의무 고용을 해야 돼. 의무 고용률이 있어. 규모가 좀 되는 그런 법인들은 장애인을 일정 명수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어. 응? 의무 고용. 근데 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러면은 그 모자라는 모자라는 그거에 해당되는 얼마의 공과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뭔가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쳤을 때에 내는 공과금이니까 그런 뭔가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해 가지고 내는 건 맞죠. 위반해 내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얘도 송금 불산이 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얘를 송금으로 해주고 있었어. 왜 송금으로 해줬냐? 이게 원래 작년에 얘를 송금 불산에 반한 걸로 하려고 작년에 이미 올라왔었어. 작년 초에. 재작년, 작년 계속 몇 년간 올라왔었어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송금 불산입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23년도 12월 달 딱 1년 전에 이게 뭔가 소송이 하나 걸려가지고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좀 되는 기업에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못 미치는 고용을 하는 데가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도 엄청 금액이 커요. 훨씬 커요.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과세관청에서 송금 불산입을 하려고 딱 하니까 송금 불산입을 해가지고 딱 하니까 얘네들이 소송을 건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고등법원까지 간 거야.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 고등법원에서 그냥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주장한 건 뭐냐? 얘네들이 이제 변호사를 썼을 거 아니야. 얘네 썼는데 법을 위반한 건 맞다. 그러나 이거는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로서 부과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장난 같은데 약간 뭐냐면 폐수를 배출했을 때 혼내주려고 부과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만큼 우리는 공과금을 내고 그 공과금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좀 그렇다니까. 나는 그런데 내가 의무 고용을 뭐 몇 퍼센트 해야 되는데 나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좀 일하는 거는 나는 좀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럼 나는 그냥 뭘 내겠다. 나는 그냥
난 그냥 그래 난 공과금 내고 나는 고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는 이거는 뭔가 혼내주려고 이렇게 제재의 성격으로 내는 게 아니라 위반해서 내는 건 맞는데 제재를 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그 돈으로 뭔가 장애인 복리후생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쓰게 하려고 걷는 거 아니냐. 제재의 성격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 맞지만 제재의 성격 거기다 건 거야. 여기에 이걸 건 거야. 이거를 판사가 받아들인 거야. 그러네. 제재의 성격이 아니네.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네. 이렇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얘는 제재로서 부과돼야지만 송금불사님인데 제재가 아니니까 뭘로 인정하겠다? 송금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판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데 과세관청에서 이거 진짜 송금을 해주기 싫거든. 왜냐면 법을 위반했는데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송금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징벌 효과가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송금으로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왜 법을 바꿔버린 거야.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송금불사입 하겠다. 자 그럼 이제 뭐를 송금불사입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 한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고용부 열거가 안 돼 있더라도 뭔가 법을 위반해서 내는 공과금은 다 이제 그게 제재의 성격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말장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지. 제재의 성격이든 아니든 법을 위반해서 낸 거잖아. 그럼 다 뭐야? 다 송금 불산이. 그래서 이제 이게 폐수배출 부담금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게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내는 공과금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얘보다 뭐가 더 많겠어? 폐수를 배출하는 회사가 많겠어? 장애인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많겠어? 이게 훨씬 많아요. 얘보다 실제 이게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야. 이게 엄청 큰 게 들어온 거야. 문구가 살짝 바뀐 게 아니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이제 송금 불산입이 된다 이제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폐수 배출 부담금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같이 오히려 뭐가 더 많아요? 실무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내는 회사가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그게 다 뭐다 이제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기부금이 이제 병원에서 이 연구 중심 병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병원, 약도 개발하고 뭔가 연구를 많이 해야 점점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 개발 병원들이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이고 외국에서는 좀 더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앞으로 많아져야 되고 실제로 요즘 몇 개 생긴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의료기술협력단을 만들어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의료기술협력단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저기서 기부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연구 중심 병원이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잘 아직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와야지 그걸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부금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부가 많이 들어오려면 특례 기부금 단체 아니면 일반 기부 단체가 돼야 되는 거라서 특례 기부금 단체인 병원 뭐죠? 대학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대한적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게 특례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병원이잖아. 그 특례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은 특례 기부금 단체로 보고요. 일반 의료법인은 일반 기부금 단체잖아요. 의료법인에서 설립한 병원은 걔네들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일반 기부금 단체로 하는 거. 그러니까 특례 기부금 단체인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은 특례 기부금 단체로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은 이제 일반 기부금 단체로 해서 하나씩 더 추가된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그런 병원에 설립하는 의료기술 협력단입니다. 얘네들은 여기서 기부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연구 중심 병원 운용을 하려고 여기에 따로 만드는 거, 이 단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가사업 이거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됩니다. X 치세요. 몰라도 되는 거는 실무상 필요한 거지 뭐. 준비금도 이것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우리 수업목적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7장 내용도 몰라도 돼요. 진짜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수업목적상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이거 법인세는 그냥 집어넣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올라와서 이제 넣은 거지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나올 수는 있어요. 중요하진 않은데 문구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법인세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은 걔네들이 페이퍼 컴퍼니 그죠? 무슨 투자회사 투자기구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 걔네들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면은 하나의 펀드가 그냥 동의상의 회사가 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얘네들이 몇 퍼센트 이상 배당을 주면 90% 이상 배당을 주게 되면 그 배당금 준 거를 뭐 해주겠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 걔네들은 소득 공제 해주겠다. 그렇게 소득 공제 해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소득 공제 얘가 뭐가 있냐면 그럼 소득 금액 거의 이 소득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 금액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보면 되는데 소득 금액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빼고 그 다음에 이익 준비로 적립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벌어진 소득이 100억인데 근데 지금 30억만큼 2월 결손금이 있으면은 배당 가능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70억. 거기다가 이익 준비금은 으로 또 적립해야 될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면 5억을 뺀 나머지 금액 65억이 배당 가능 이익이 되는데 그거 몇 퍼센트 이상 배당해야 된다고요? 90% 이상을 배당하면 되는 거야. 그게 90% 이상을. 근데 한번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데 100을 벌었는데 그러면 내가 65억 이상만 65억이 90%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65억이 90% 하면은 58.5? 58.5억만 배당하면 되는데 근데 올해 번 건 얼마니까? 100억. 번 거는 100억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올해 한 80억 배당하지 뭐. 이래 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초과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초과 배당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초과 배당을 해버리면은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올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데? 100억. 그러면 자 얼마가 또 2월 교수님이 있고요. 30억. 근데 배당을 이제 소득공제를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배당하면 소득공제 해주는데 내가 80억을 소득공제했는데 과표는 뭐가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배당해버린 거야? 80억. 근데 여기 얼마까지밖에 안 되지 공제가? 그러면은 과표는 빵이 되는 거고 얼마만큼이 지금 올해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거를 5년간 2월 해주거든. 얘를 5년간 2월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배당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 배당한 게 있는데 2월 된 얘부터 먼저 공제하고 다음 연도 꼭 공제해요. 그러면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 또 그러면 또 과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려면 또 남는 금액이 또 걔 또 2월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2월이 되는 건데 요거 자체가 5년간 2월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소득이 얼마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 없으면 공제가 안 되니까 또 2월 막 이렇게 2월 될 수 있는 거죠. 몇 년간? 5년간 2월이 되는 거야. 5년간 2월이 되는데 규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가 됐다고 볼게요.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벌어진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인 거야. 50. 그 다음 연도에는 2월 결손금이 이제 없어. 여기도 다 공제했으니까 2월 결손금 없는데 문제는 2월 결손금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얼마 넘어왔어 지금 이게. 그러면 올해 배당은 또 얼마 있느냐? 올해 배당을 예를 들어서 또 45를 했대. 올해 배당을 45원을 했대. 올해 배당은 여기서 빼야 되는데 45원을 빼는데 어떻게 하느냐? 45원을 뺐는데 뭐부터 먼저 빼고 이 표현이 없었던 거야. 2월 돼 전주에 넘어온 2월 된 거 먼저 빼고 그리고 뺀 금액 얼마? 40이잖아. 여기에서 45를 빼야 되는데 얼마밖에 못 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올해 거 얼마가 또 2월 되는 거야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올해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빼야 되느냐의 순서가 명확히 안 돼 있어서 명확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2월 교습이 있으면 얘 빼고 1, 2, 3의 합계 금액이 해당 사람 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그건 소득 금액이 얼마인데 해당 소득 금액이 50. 2월 교습 빵 2월 된 거 얼마? 10. 얘 얼마? 45. 초과했잖아. 5원 딱 그게 지금 남아 있는 5원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걔는 또 어떻게 또 2월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얘 표현을 한 거야. 소득 금액에서 얘를 합한 금액을 뺐는데 그래도 남은 금액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올해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또 얘는 어떻게 또 5년간 2월 된다.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뭐가 문제가 나온다는 거냐면 얘를 2월 했잖아요. 이렇게 2월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2월 된 게 공제가 되는 거고 이건 올해 배당한 거가 또 공제가 되는 거잖아. 이건 2월 된 거 공제되는 거고 이건 올해 배당한 거 공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배당한 거 공제하려면 아까 배당 가능 이익이 몇 퍼센트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게 아닌 거야. 지금 2월 교수금이 없잖아요. 얘는.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금액 없다 친다면 얼마를 배당해야지만 되는 거죠? 40? 45? 95%가 45%인가? 아닌가? 40? 47.5? 좋아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으로 5원을 한다면 45에 90% 하면은 40.5? 그러면 40.5. 아까 얘가 얼마를 배당했죠 올해? 45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했으면은 2월 공제도 공제가 되고 올해 배당하는 또 소득 공제가 되는데 만약에 올해 40.5가 아니라 올해 40.2를 한 거예요. 40.2. 그러면 2월 공제도 안 되고 올해 공제도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문구에 빠져 있는데 이거 우리 교재 보면 나와요. 우리 교재 보면은 2월 된 금액도 올해 몇 퍼센트 이상을 무조건 몇 퍼센트 이상 배당을 해야지만 2월 공제든 해당 연도에 배당한 금액을 소득 공제하든 2월 되는 거 소득 공제하든 이것도 2월 된 금액을 소득 공제해야 될 거 아니야. 2월 된 거 소득 공제하든 올해 배당한 거 소득 공제하든 전부 다 올해 벌어들인 배당 가능 이익의 몇 퍼센트 이상 배당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90% 이상 배당을 해야지만 2월 돼서 넘어온 것도 공제가 되고 만약 그러니까 올해 90% 이상 배당 안 하면 올해 공제가 하나도 안 되지. 올해 배당해도 공제가 안 되죠. 그러면 2월 된 거는 그냥 그 다음 연도로 바로 2월 되는 거예요. 그냥 2월 되는 거예요. 공제가 안 돼. 2월 몇 년간 2월 되는 거니까 5년간. 근데 올해는 아예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올해는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2월 될 것도 없는 거고 얘는 넘어와가지고 다음 연도로 2월이 또 되는 거고 얘는 전년도에 90% 이상을 배당을 했었으니까 되는데 올해 못하니까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단기에 배당 가능 이익의 몇 퍼센트 이상을 배당을 해야지만 2월 된 초과 배당과 단기에 배당 금액을 소득 공제할 수 있다. 다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지만 넘어온 거랑 올해 거랑 다 소득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이거 상가 임대료 인하해 주는 사람들한테 임대업자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해 주면은 임대료 인하액이 70%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되는 사람은 임대료 인하 금액 5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원래 올 말로 끝나는 건데 1년 더 연장 이거 계속 연장할 것 같아요. 1년 더 계속 연장 해가지고 한다. 중견기업 범위 이건 몰라도 되고요. 중견기업 범위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 혹시 우리 중소기업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중소기업이 되는데 이 요건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중소기업이 되려면 아무튼 매출액, 자산 총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종별 무슨 기준금액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은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걔네들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여야지만 돼. 얘는 미만이어야 되고 아무튼 뭔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한단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중소기업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소기업일 때 혜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예기간 이번에 그 유예기간이 바뀌어. 규모가 확대돼 가지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 그동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그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로부터 3개 과세년도 즉 총 몇 년이죠? 그 연도와 그 다음부터 3년이니까 총 4년간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었고, 그죠? 그 뒤에 또 쿠션이 2번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중소기업 유예 기간 자체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몇 개 과세년도까지가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었죠. 총 4개. 그러니까 그 연도와 그 다음 3개. 근데 그 연도와 3개가 아니라 5개 총 6년이죠. 그러니까 4년에서 6년으로 규모가 확대가 돼가지고 중소기업
해당하지 아니게 된 사유가 발생한다를 속하는 그 연도와 그 다음 몇 년이에요? 이제 5년, 3년이 아니라 5년. 그리고 그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상장기업이라며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상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도 코넥스 안 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5년이 되는 그해 상장도 상장사야? 2년 더, 2년 더. 몇 년? 총. 그 연도와 그 뒤에 7년, 총 8년간. 중소기업 기간이 확 유예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이게 확 늘어나요. 확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이게 중소기업 법이라면 이건 지금 유예 기간 넘어간 거고, 이게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면은 주된 사업이 여러 가지 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을 한다고 무조건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된 사업, 즉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잖아요. 주된 사업은 매출액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이 2개가 더 들어왔어요. 부동산 임대업하고요. 그다음에 성실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우리 성실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얘가 누구냐면은 기업 업무 추진비 일반 한도 50% 이제 가족회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종업원 직원 5명 미만의 정말 소규모 법인 있잖아요. 그 요건 모두 충족한 기업 업무 추진비 일반 한도가 절반만 인정이 되는 소규모 법인 얘네들 걔네들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뭐 창업 중소기업 뭐 이런 것도 다 몰라도 됩니다. 쭉 몰라도 돼요. 쭉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뭐 국가전략기도 뭐 쭉쭉쭉 이거까지 몰라도 되고, 통합자세공제 몰라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알아야 돼요. 글씨가 좀 많이 작은데 좁아가지고. 우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혹시 심화반에서 이미 버렸어요 이미? 버렸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안 버렸으면은 그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하는 거에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이게 동시에 적용되는 그러한 경우라면 둘 중에 선택한다. 나한테 더 좋은 걸로 선택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죠? 근데 얘가 신성장 교재 보시면은 중소기업일 때 어떻게 그 발생액의 몇 퍼센트 30%와 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과 그 위의 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이제 그 코스닥 중견기업 삭제되고요. 중소기업이냐 그 이외의 법인이냐 둘로만. 근데 여기 대신에 여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같은 경우에 그 발생액의 20%의 수익 금액의 발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세배한 거랑 10% 중 작은 것만큼 최대 10%만큼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20%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게시. 이거 아시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가 유예기한이 끝난 그 다음 과세기한을 말하죠. 유예기한까지는 계속 뭐죠 내가? 중소기업인 거니까. 근데 그 유예기한 자체가 어떻게 됐죠? 이제 더 길어졌고, 유예기한이 끝나고 그 다음 과세기간, 그게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기한에는 부터 3년 동안은 20이 아니라 몇 퍼센트? 25. 아시겠죠? 여기 20에 2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 전략 기술은 원래대로 그대로예요. 중소기업이면은 40에다가 최대 50. 중소기업 아니면 30에 최대 40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데 여기에 똑같이 들어간 거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기준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는 30이 아니라 몇? 35%. 30짜리에 35%가 들어가는 거예요. 쿠션을 둔 거죠, 다. 둘 다 쿠션을 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 발생액 기준과 단기 발생액 기준 중에서 큰 걸로 하는데, 그때 단기 발생액 기준 있잖아요. 단기 발생액 기준 할 때가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최대 2%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이었다가
단계 발생 중소기업에다가 중소기업에 이제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갑자기 8이나 2가 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쿠션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유예기간 끝나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25에서 매수로 갔다가 15로 갔다가 그 후 2년간 또 매수로 갔다가 15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되면은 8이나 2%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쿠션이 좀 늘어났어요. 3년간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기준으로부터 3년간은 몇 % 갔다가 20% 갔다가 그 후 2년간 몇 % 갔다가 15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이나 2로 가는 거예요. 이 쿠션 갈 때에 유예 기한 자체도 길어졌고 중간에 쿠션도 율이 좀 더 높아졌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했던 건데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건 좀 보면 되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쪽 세액공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뭐 통합적 다 X 수업 목적상 아유 다 필요 없습니다. 아유 다 필요 없어요. 아유 됐어요. 다 X표 쭉쭉 치시면 됩니다. 다 이게 수업 목적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다 실무적인 것들이어서 다 쭉 뒤는 이제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삭제되거나 현행 유지하는 걸로 다 이게 돼버려 가지고 삭제되거나 폐지됐다. 근데 이 납세 절차는 봐야 돼요. 납세 절차는 봐봐요. 쭉 넘어가잖아. 그냥 쭉 납세 절차 요건 봐야 되는데 37페이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중간납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납세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뭐냐면 중간납세 계산하는 거는 원래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 법인의 중간납세액은 중간납기한 종료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 직접 계산해 가지고 신고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중간납기한 6월 말이니까 8월 말까지 중간납세 계산해 가지고 신고납부하는데 계산 방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해당 중간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할 거냐, 둘 중에 선택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1번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 2번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기한이 8월 그때 안 해버렸어. 지난 다음에 그때 신고 안 하고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몇 번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1번으로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직전 사람들의 세액이 없거나 아직 얼마인지 확정이 아직 안 됐거나, 그죠? 아니면은 분할로 인한 최초 사업연도거나. 분할로 인한 최초 사업연도에는 직전 연도에 산출세액이 분할 법인의 세액을 하는 거지 거기서 하나의 사업부의 세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중에 A 사업부 하나가 떨어져 나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분할 신설 법인이 됐는데 얘의 전년도 세액을 모르죠. 합해져 있는 전체 세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전년도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걔네들은 전년도 세액을 모르니까 뭘로밖에 못해요. 중간납 기간에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에 2번 있잖아요. 중간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누가 그렇게 해야지만 되느냐?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뭐냐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연결법인도 다 똑같이 중간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결 납세제도 적용할 때도 다 똑같이 중간에 납하거든요. 근데 공시대상 기업 집단 아시죠? 얘기했었는데 계열사 다 합해서 5조 이상. 그보다 더 위가 있죠. 얘도 당연히 공시대상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열사 자산 다 합했더니 10조 이상이면은 상호주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라고 했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어디에 들어가? 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에서도 10조 이상이면은 이제 상호주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아무튼 일명 대기업들이죠. 진짜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 요 정도. 조금 애매한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한 30개 안에 들어가면 상호주자 제한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고요. 업계에서 한 70 이 안에 들어가면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몇 등 이렇게 이게 애매한 애들은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데 근데 걔네들 사실 대기업이에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만 들어가면 대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대기업.
이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될 것이고 아무튼 얘네들은 무조건 몇 번으로만 하래요. 여기에 속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계열사들 많잖아. 걔네들은 2번으로만 하는데 단 그 걔네들 중에서도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열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의 계열사인데 진짜 조그마한 계열사일 수도 있잖아. 걔네들은 빼고 이제 이거는 정확한 거는 요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요거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시행령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할 거예요. 빠지는 거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거고 이게 아무튼 공시대상 기업 집단 누구를 뺀 중소기업 등을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되는 애들을 뺀 공시대상 기업 집단도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무조건 뭘로 해야 돼? 2번으로만 해야 돼. 선택이 아니에요. 2번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아시겠죠? 밑에 안 읽어봐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요거 원래 법인세 세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4단계죠. 9, 19, 21, 24 4단계로 되어 있죠. 2억까지, 200억까지, 3천억까지, 3천억 초과분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아까 봤던 애들이 누구죠? 기업우주신비 일반한도 50%만 적용되는 얘네들이 지금 성지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200억 이하가 다 19%야. 4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랑 개인 사업자가 임대업을 하는 거랑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 니네도 좀 많이 내. 안 되겠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구조가 10억만 넘어가더라도 막 45%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법이니까 막 200억까지 되는 건데 2억까지 몇 %니까 2억까지 9%. 야 이건 개인에 비하면 너무 낮다. 안 되겠다. 개인 사업자들이 부동산 임대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한 단계를 없애버렸어 그냥. 200억까지 다 몇 %예요? 19%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하면은 이제 말했잖아요. 워낙 이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기부가 종교단체 기부를 많이 하는데 종교단체 기부하는데 이게 참 막 영수증을 마구마구 발급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확인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나 전자 중에 선택하는데 잘 안 듣기려고 다 뭘로 하는 거지 막 종이로만 막 하는 거야. 종이로만 하는데 이제는 이제 강제인데 직전 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 금액이 일정 금액인데 그 일정 금액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마 3억 이상으로 정한대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데 그 일정 금액을 3억이나 또는 3억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할 거래. 근데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안 나왔는데 3억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일정 금액은 3억 이상. 아무튼 그게 3억이라고 한다면 직전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 금액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어떤 형태로 영수증을 발급해야지만 돼요. 전자적 형태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하겠다.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그래야지만 그 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기부금 세액공제라든지 이거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때 확인이 바로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연말정산 많이 하잖아요. 연말정산 많이 이제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1월 달 소득 지급할 때 자료 모아가지고 2월 달 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언제 발급하냐면 기부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1월 10일 날까지 1년 거 다 모아가지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거죠.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라. 됐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혼낼 거냐, 가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시행령에서 나오든지 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운기업, 몰라도 됩니다. 해운기업 이거 뭐야 이거 가상자산 자료주 이것도 올해 이제 다 25년도 이거는 소득세는 2년 더 연장이 됐는데 법인세는 가상자산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고 있어가지고 가상자산 자료 과세 자료 제출 의무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볼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요. 여기까지는 제출 의무가 좀 더 강화되는 거야. 자, 어떻게 강화되느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됐죠? 가상자산 사업자 있잖아요. 가상자산 실제로 거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응?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누가 얼마를 사고 팔고 했는지 그 내역 과세 자료를 지금 제출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됐죠. 앞에 이 법률의 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자료들 누가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그 자료를 과세관청에다가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럼 신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자료 막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작 자료 제출해야 될 때는 그렇죠. 걔네들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폐업. 왜냐면 신고가 수리돼 가상자산 사업자여야지만 되는 거니까 치고 빠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신고가 수리된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기만 하면 무조건 내야 돼. 신고가 수리했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어떤 식으로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투명 유령 회사 만들어가지고 계속 치고 빠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신고가 수리된 거 아닌데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가상자산 사업자기만 하면 무조건 신고해라. 과세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라. 그리고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 얘한테만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관할 세무장, 근데 세무장, 지방공사청장 아무 때나 다 안 해. 지방공사청장, 국세청장까지 얘만 하니라 다 그렇게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신고 수리됐든 안 됐든 따지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라면 무조건 과세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무장한테만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방공사청장이나 국세청장한테 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그림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말 문제만 잠깐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연결 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요. 연결 모법인이 있고 연결 자법인이 있을 텐데, 연결 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얘네들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러면 연결 집단 자체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연결 법인에 대해서 연결 법인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연결 법인 중에 어떤 법인은 중소기업이고 어떤 기업은 중견기업이고 어떤 건 막 대기업인데 다 합해가지고 봤더니 중소기업인 거야. 그럼 연결 법인들 모든 연결 법인을 다 뭘로만 봤냐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개정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연결 집단 자체를 연결 법인들 중에서는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연결 집단을 가지고 판단했더니 중소기업인 거야. 중소기업. 그러면 그 안에 연결법인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결법인들 옛날에는 그 연결법인 전부 다 뭐를 적용했는데 다 중소기업으로 봐가지고 규정을 적용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결 집단이 중소기업이면은 연결법인들 중에 중소기업들만 중소기업 적용하고 중견기업이라면 중견기업 적용하고 대기업은 아예 대기업대로 가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연결 집단 자체가 중견기업이야. 근데 그 안에 연결법인 중에서 누구도 있어. 중소도 있고 중견도 있고 대기업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연결 집단 자체가 중견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 전부 다 중견기업으로 규정을 적용한대요. 다시 예전에는 연결 집단 중견기업은 있지도 않았고 연결 집단 자체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결법인 모두 다 무슨 기업 적용했어요?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연결 집단 자체가 중소기업일 때에 연결 법인 중에 중소기업들만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이 있다면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연결 집단 자체가 중소는 아닌데 중견기업 요건을 적용한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연결 법인들이 중소든 중견이든 다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거야.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원래 중소기업인데 연결 집단 자체가 중견이거나 대기업이 돼버리면 그럼 나는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 못 받네. 이제 내가 중소기업인데
내가 들어가서 연결 집단 자체가 중소기업이어야지만 나도 그대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연결 집단 자체 중견기업이면 나는 중견기업 규정이 돼버리는 거고 연결 집단 자체가 아예 중소중견이 아닌 대기업이면 나는 중소중견 아예 안 되는 나도 대기업이 돼버리는 거야. 나만 보면 뭔데? 중소인데. 나만 보면 중소인데 연결 집단 자체가 중견이거나 대기업이어가지고 내가 뭐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소기업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은 얘도 3년간 그 중소기업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 연도와 그 다음 연도 계속 예를 들어서 3년 총 몇 년간 4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을 적용하게 하는 유예기한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 유예기한이 3년에서 몇 년으로 늘었으니까 나는 중소기업인데 연결 납세를 적용했을 때 연결 집단 자체가 중견이나 대기업이어서 내가 뭐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니야. 그 연도와 그 다음 몇 개, 3개가 아니라 5개 연도 동안에는 계속 뭐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줄게? 계속 중소기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줄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해온 기업 몰라도 되고요. 요것도 다 몰라도 돼요. 비거주자 쪽도 좀 어려운데 요거 하나 말로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정리하자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국내 원천 수득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세금을 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과세 상품인 거야. 근데 내가 뭘 내버렸어? 세금을 냈는데 내가 낸 거야? 아니면 나한테 주는 사람이 원천인수해서 낸 거야? 그렇죠. 나한테 이자를 줄 때 원천인수 하고 냈을 거니까 사실 이게 뭔데 사실 지금 비과세인데 원천인수해가지고 내버린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안 내야 되는데 낸 거니까 과다신고 납부하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정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정 청구를 누가 하느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거든. 내가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천인수 했던 원천인수 의무자 있죠. 국내에 누군가 나한테 이자를 지급했던 원천인수 의무자 얘만 경정 청구할 수 있고 나는 그냥 걔가 경정 청구해서 받아준 금액을 환급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뭐를 못해. 내가 직접 경정 청구를 못했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늘어났어. 그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도 직접 뭘 할 수 있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경정 청구자가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 다 되는 거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나 적격 외국 금융회사가 다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천 인수를 한 날이 언제예요? 소득을 원천 인수를 한 날이 다음 달 10일 날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인 11일부터 5년 내. 똑같이 경정 청구 몇 년 안에 하는 거니까. 5년 안에 하는 건데 그 다음 달 왜 11일부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납부를 언제 했으니까. 10일 날 납부했으니까 다음 날인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이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도 직접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냥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누구만 경정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인수 의무자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직접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여기도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합병 분할 쪽에서도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합병 분할도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자 이제 부가가치세로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이번에 개정된 게 거의 없는데 이게 기중에 개정된 거예요. 11월 12일 날 시행령인데 이미 개정됐어. 11월 12일 날 저번 달에 이미 개정됐는데 뭐냐면 이거 우리 개인적 공급 있잖아요. 개인적 공급을 했는데 개인적 공급 중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을 했는데 이게 부정기적으로 주는 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경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재화를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죠? 직원들한테 재화를 사용인 직원들한테 경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재화를 주거나 아니면 딱 정기적인 거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날 여기 부정기적이나 정기적인 거 해가지고 내가 직원들한테 물건을 주는데 각각 1번, 2번 각각 얼마씩은 재화에 공고를 오지 않는다? 각각 10만 원씩. 만약 각각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만 재화에 공고를 보는 거고 각각 10만 원까지는 재화에 공고를 오지 않는다. 근데 그 정기적인 거를 한 번 더 나눴어. 명절하고요. 설날 추석하고 그다음에 창립기념일과 생일은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각각 10만 원, 3개가 각각 10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10만 재화에 공고를 오지 않았다면 정기적인 걸 둘로 나눠가지고요.
명절과 기타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창립기념일, 생일 이렇게 둘로 이걸 나눠서 이거 10만 원, 이거 10만 원, 이거 10만 원이 각각 재화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혈액의 동물 혈액까지 포함해서 면세가 된다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아까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기간 연장돼 가지고 계속 해준다는 거 이거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수시부가세액이라고 하는 게 소득세하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었을 때 또는 외국군에게 군납하거나 그리고 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었을 때 법인세나 소득세는 수시부가할 수가 있어서 수시부가 과세기한 중에 수시부가세액이 있다면 걔가 확정신고 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이 돼가지고 빠지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가라는 게 없었어. 그럼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었을 때 수시로 부과 안 하냐? 과세관청이 없었어. 아예 규정이. 근데 이번에 생겼어. 부가가치세도 무슨 부가 하겠다고요? 부가가치세도 수시부가 하는 거야 이제. 수시부가 하는데 우리 법인세랑 소득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둘이었잖아요. 외국군에게 군납하거나 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얘도 조세를 포탈할 사업장 현황,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수시부가 한대. 얘도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을 때 수시부가 한대. 근데 외국군에게 군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수시부가 사유가 이거랑 두 개인데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한쪽 숫자 양쪽 단데 이 거짓세금계산서가 뭐냐? 세 가지예요. 실제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수취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기재가 돼가지고 위장 명의, 그걸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일부로 과다 기재해가지고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 그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가공, 위장, 과다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이거를 과세관청이 알게 되면 수시로 부과하는 거예요. 기실로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그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부가세를 수시로 부과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나중에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에 얘네들도 기납부세액처럼 빠지겠다. 그러니까 그쵸, 기납부세액처럼 빠지겠다. 근데 잘 보세요. 그리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당연히 수시부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거 아니야. 부실기재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수시부가 사유가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 그죠? 위장.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지금? 그리고 과다기재 이 세 가지 됐죠? 자, 그다음에 이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가 강화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장이 그러니까 미등록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타인 명의 등록이에요. 다른 사람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된 걸 이용해가지고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타인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위장해서 등록한 거죠. 명의 위장 등록이죠. 명의 위장 등록.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이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한 거를 알게 된 날에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격 합계 금액의 미등록과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1%.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알게 된 날이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 대가 합계 금액의 0.5%였거든요. 이게 미등록 가산세랑 퍼센테이지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미등록이나 타인명의 등록이나. 근데 타인명의 등록이 더 나쁜 놈이라고 본 거야. 미등록보다. 그래서 이제 2배씩. 일반 가세자는 똑같아요. 그 타인명의로 등록해서 사업하는 걸 알게 된 날이 직전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격 합계 금액의 몇 퍼센트? 2%. 간이과세자는 직전까지 발생한 공급 대가 합계 금액의 1%. 타인명의로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하면 더 나쁜 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것도 2%, 1%, 이 2배 더. 그리고 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 있잖아요. 그거 원래 폐지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축소하려고 하다가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도 축소하려다가 현행 유지하는 걸로. 축소 및 폐지하려다가 다 현행 유지하는 걸로 돼가지고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와, 국기법인데 문제는
문제는 진짜 잘 해놨어 제가. 원래 문제도 풀려고 지금 문제까지 다 올려놨는데 문제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OX 문제랑 계산 문제들, 계산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 계산 문제까지 해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 다 넣어가지고 OX 문제랑 계산 문제 넣어놨으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국기법 어렵지 않을 거야. 이 내용 다 보면 다 그 내용 안에 답이 다 있어. 아시겠죠? 국기법만 빨리 볼게요. 국기법. 이거 전자송달 했을 때 전자송달을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전자송달 신청을 했어. 전자송달은 신청한 자들한테만 전자송달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전자송달을 했는데 얘가 과세관청에서 전자송달을 했더니 2회 이상 전자송달한 거를 거기 보니까 안 읽어. 수신 확인해 보면 딱 보는데 안 읽었어. 계속 안 읽어. 2회 이상 안 읽으면은 전자송달 신청을 뭐 한 걸로 본다고요? 철회한 걸로 본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2회 이상이 아니라 몇 회 이상으로 바꿨고요. 3회 이상으로 바꿨고요. 근데 아무리 2회 이상 열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열람 안 했어도 고지서대로 납부를 한 거야. 그러면은 계속 전자송달 신청한 걸로 계속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겠다. 그죠? 열람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응? 근데 그 납부 고지서가 납부 고지서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제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것도 그것도 들어갔었어야지 당연히. 납부 고지서의 그 납부기한까지가 아니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것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도 열람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2회가 아니라 몇 회 연속? 2회 연속이 아니라 3회 연속. 3회 연속 미열람 시 신청을 처리한 걸로 간주하는데 아무리 3회 연속 미열람했다 할지라도 그 전액 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다 전액 납부하게 되면 그러면은 열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신고 포상 금액 좀 인하했어요. 요즘 파파라치 세파라치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서 나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장애인 그 주차장에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 그게 위조가 진짜 많나 봐요. 딱지 거기 딱지 있잖아. 딱 보면은 되게 조잡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자동차 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은 4만 원에서 얼마씩 나한테 돈이 들어와.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알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헌터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거기 어떤 지역에 뜨잖아. 그럼 그 지역 초토화식 1시간에 막 열 몇 건씩 신고해 버리는데 그 열 몇 건 신고한 게 다 위반 차량이야.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지자체에서 걔네들 그 적발하잖아요. 2년 동안 6건 적발한 데를 얘가 1시간 동안 10대를 신고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막 그래. 근데 지자체에서 좋아해. 왜냐면 걔네들 부과되면 막 와서 따지고 막 할 거 아니야. 금액이 상당해요. 200만 원이야. 200만 원. 200만 원인데 기한 내에 내면은 20% 할인해 줘가지고 160만 원 내는 거야. 초범이면 80만 원을 좀 할인도 해주는데 웬만하면 다 160만 원 걸리더라고요. 160만 원. 거기에다가 얘가 고소고발까지 하잖아. 별도의 벌금을 또 내. 그거 말고 또 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막 아주 그냥 신났어 그냥. 그래서 막 하고 다니는데 지자체에서 좋아해. 왜냐면은 지자체에서 여기서 와서 막 따질 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신고 들어와서 한 거다.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여기다가 신고 들어와가지고 근거가 다 여기 이렇게 막 있고 하니까 신고 들어와서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네들한테 거기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1년에 막 3번에서 5번씩 바뀐대. 하도 와서 막 따지니까. 근데 사실 그게 따질 일이야? 그 장애인 등록 그거를 위장해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이미 장애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5년 지나서도 계속 쓰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뭘 따지기는 빨리 그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얌체짓을 한 건 맞잖아. 얌체짓 한 건 맞는데 와서 막 아무튼 사람도 힘들게 하나 봐. 그러니까 근데 신고하면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요즘에. 자, 그래서 포상금을 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줄이기로 했어. 건당 그 원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이 발급과 미발금액이 20% 건당 50만 원 이하, 한 명당 연 200만 원 이하인데 25만 원 이하, 1인당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로 금액이 좀 다운됐다.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좀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기법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하고 부가 제척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거나 또는 결손 금액이라든지 이것도 과소 환급받은 세금이나 결손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도 이것도 왜냐면 결손 금액이 내가 100이면 100으로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결손 금액을 20원만 신고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결손 금액은 2월 해가지고 공제가 될 수 있는데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세금을 자연스럽게 많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나 20이 아니라 예전에 그거 100이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그게 20이 아니라 100이었어요라고 내가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거야?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20이 아니라 얼마가 2월 공제가 되는 거니까 100원이 총 2월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려면은 그 몇 년 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과표나 납부세액은 과다 신고한 경우 그리고 결손금액과 환급세액은 과소 신고한 경우에 이게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액 공제를 100원을 신고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해서 내가 20원만 신고한 거야. 세액 공제를. 그걸 나중에 알게 됐네. 근데 우리 조특법상 세액 공제는 웬만하면 뭐가 되니까 다 10년간 2월. 그러면 20원만 만약 그때 공제가 됐거나 남은 금액은 2월 될 수 있었는데 원래 20원이 아니라 얼마를 갖고 갈 수 있었는데 100원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 만약 공제 안 된 금액도 2월 해가지고 공제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100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세액 공제를 신고했던 거지. 세액 공제를 과소 신고를 했으면 이것도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 내용 경정 청구 내용에 없어가지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세무서에서 그냥 해석상 해준 거야. 그냥 원래는 법 문구상은 없었는데 이거를 그냥 해주긴 했어. 근데 이거는 법 문구상 없으니까 어떤 공무원은 해주고 어떤 공무원은 안 해주고 법 문구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주고 막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이 많았어. 그래서 아예 경정청구 명확하게 한 거지. 확대가 이것도 된다. 사실 가서 막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 왜냐면 법 문구상은 없었으니까. 이것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해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근데 해주기로 했는데 잘 보세요. 경정청구 몇 년인 거지? 5년이죠. 근데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몇 년간 요월되죠? 10년.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 격리부장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거 쫙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뭐야 8년 전에 세액공제 이거 2천만 원 할 수 있었는데 그때 500만 원밖에 안 했네. 그때 그게 1,500만 원을 만약 그때 더 잡았으면 그럼 2월에서 뭐가 되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액에서 공제가 막 될 텐데 다 경제 청구해가지고 내가 다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근데 그러려면은 원래 그 8년 전 거를 경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기간이 이미 어떻게 됐죠? 지나버렸잖아. 5년 지나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서 좋아. 25년도 1년 동안에는 아직 경정청 5년은 지났지만 아직 2월 공제 기간이 남은 것들이라면. 자,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쫙 검토하라는 거야. 25년도 1년 동안 검토해가지고 5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 9년 전 거지만 아직 뭐는 남아진 거죠. 2월 공제 기간은 남은 세액 공제라면 그러면 걔네들 뭐 해줄게? 걔네들 경제청구 할 수 있게 해줄게. 경과 규정이 있어요. 경과 규정. 아시겠죠? 경과 규정. 25년도 1월 이후에 계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뭐가 가능한?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5년도 1월이니까 이날로부터 10년 전까지 거는 2월 공제 되는 거잖아요. 10년간 2월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걔네들이라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25년도 12월 31일까지 경정하는 거 허용해 줄게. 그러니까 25년도 동안은 그렇게 하고 26년도부터는 몇 년까지밖에 안 돼 이제. 아무리 공제 기한 남았다 할지라도 5년 거까지밖에 경정가 안 되는 거야. 6년 전까 안 되는 거야. 26년도부터는. 근데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25년도 1년 동안은 잘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게 이번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경정 청구 기간이 우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죠? 3개월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경정 청구인데 내가 과세관청이 결정하나 경정한 금액이 나는 100만 원 생각했는데 250만 원 날라온 거야. 증액돼 가지고 결정 경정된 거야. 근데 나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무조건 100만 원인 거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것도 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얘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하지만 아무튼 5년 안으로 한정하지만
얘는 90일이잖아요. 근데 3개월과 90일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일로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30일이 두 번 낀 월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6월 20일 날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게 3개월이면은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까지 되는 거잖아. 근데 90일이면은 9월 이틀 전 9월 18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이 하루 이틀 때문에 90일이 지나버린 거야. 9월 19일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그런 거죠. 아직 3개월 안 됐잖아. 아니에요. 그건 3개월이 아니라 90일 내에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매 달마다 이게 31일 있고 28일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3개월인데 이건 90일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하루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꼭 다 와가지고 아니야 아직 하루 남았어. 아니 지나버린 거야. 원서 접수 못하듯이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경주적으로 못하잖아 기한이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납세자들이 헷갈려한다. 똑같이 맞추자 그냥. 똑같이 다 몇 개월로 하자 이것도. 이것도 3개월로 하자 이렇게. 응?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저게 깔끔하잖아. 90일보다 3개월이 더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국세 부가권 제척 기간인데 국세 부가권 제척 기간도 일반적인 경우는 5년, 무중개 쓰면은 7년 뭐 이렇게 되고 뭐 여객거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2월 근소매 공제가 15년 동안 되잖아. 15년. 그럼 이거 부가권은 과세관청이 하는 건데 A라는 법인이 갑자기 막 9년 전 2월 결손을 지금 공제하는 거야. 근데 이거 2월 결손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공제하니까 얘가 세금을 줄였는데 과세관청에서 그런 거 9년 전과 자료를 보려고 그런 거죠 지금. 9년 전 자료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동안 계속 신고를 해왔던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인 신고를 해서 허위 신고나 누락 신고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부가권 제척 기간은 5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9년 전 거 자료를 볼 수가 없잖아.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지금 이 결손금 공제 금액이 올해께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 부가권 제척 기간을 어떻게 특이하게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 공제가 됐어? 그럼 이 공제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는 그때로 돌아가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권 제척 기한이 지금 9년 전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뭣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2월 결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 뭐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세액 공제를 내가 올해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그러면 이거 세액 공제도 몇 년간 이월되는 거니까 10년간. 근데 얘가 계속 신고를 해왔거든. 그럼 나는 자료를 몇 년 전 자료밖에 못 꺼는 거지? 5년 전까지밖에 못 보는데 얘가 8년 전 거 이것도 확인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 부가권의 제출 기간 특례는 내가 2월 공제가 된 해로부터 1년 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1년, 기억나세요? 이거 공제를 받은 그 연도에 1년 그날로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 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금액 2월 결소금 등 2월 결소금하고 그다음에 조특법에 따라서 2월 된 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공제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부과를 하려면 그때로 돌아가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가권 제척 기간이 지났더라 할지라도 그죠? 그 2월 공제 기간 내에 공제를 했잖아.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는 그 자료로 돌아가서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가가지고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월 결소금 등이 발생한 과세 기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가제척 기간은 2월 결소금이 발생한 그 과세 기간 그 9년 전, 막 12년 전 2월 결소금은 15년 동안 이월되는 거니까 아무튼 9년이라고 볼게요. 9년 전 거 그때 그 발생한 그 연도에 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권의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났다 할지라도 올해 공제를 받았으니까 공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는 그 걔네들이 2월 결소금 등이 발생한 과세 기간에 제대로 2월 결소금이 그 결소금이 제대로 있었고 세액 공제금이 제대로 됐는지를 내가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가권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야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월 결소금 등을 공제한 과세 기간에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년 안에 내가 그 9년 전 거 자료를 볼 수가 있다고요? 1년 안에. 그러려면 걔가 그 9년 전 거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되네. 그래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료의 보관 의무도 이것도 당연히 2월 결소금을 공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장부 보존도
증빙장부 5년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2월 골수금이나 세액공제 똑같이 2월 세액공제를 지금 그 2월 골수금이나 세액공제가 발생한 그 과세 기간으로부터 8년째 9년째 지금 내가 공제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부가권 행사할 때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공제를 한 똑같죠. 공제를 한 과세 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은 계속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예, 그 규정이 있는 거죠. 2월 골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까지 같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까지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규정이.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문구가 그때 예전에 개정된 누락된 것들이 이제 반영한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소액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충당 신청 의제 기준. 아니 여기 체납국세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요. 남은 금액이란 말이 생각돼요. 남은 금액이 얼마 이하고 10만 원 이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된다. 내가 이거 원래 납부 고지할 때 충당하려면 내가 원래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금액도 작고 그리고 1년 이내에 환급도 안 됐잖아.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납부 고지하는 그 금액에 그냥 뭐 한다? 그냥 충당한다.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소액 환급금 충당 신청 의제 그 기준 금액이 10만 원에서 얼마?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금액이 좀 더 상향됐습니다. 아시겠죠? 강제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납세무 승계 범위에 이게 그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납세무를 승계하죠. 근데 한도가 있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근데 내가 누구냐면 내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상속을 포기한 자도 납세무자가 되거든요. 왜냐면 뭐를 받으니까? 보험금을 받으니까. 그럼 그 보험금 받은 금액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 피상속인의 납부물을 승계한다고 했을 때 상속 재산에 보험금 전액이 다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가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한정 승인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내가 부채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한정 승인. 상속 포기는 나는 아예 아무것도 부채든 자산을 아무도 받지 않겠다는 게 상속 포기. 상속 포기뿐만이 아니라 상속을 한정 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라면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 안에 보험금 전액이 다 들어가고요. 상속받은 재산가액 안에 보험금 전액이 다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정 승인이나 포기한 상속인이 아니야. 상속 포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을 한 경우래요.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고 나는 그냥 상속자야. 상속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보험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보험금은 얼마만큼이 그 상속 재산이 되는 거냐? 보험금 받은 금액 곱하기 보험금 곱하기 보험 곱하기 그다음에 보험을 아버지가 가입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험을 마지막에 낸다. 보험 기간이죠. 보험 납부 일수, 납부한 기간, 보험을 총 납부한 그 기간분에 그 기간 중에서 아버지가 체납한 기간 있죠. 그 납부 기간 중 내가 보험금 받은 금액 중에 요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를 했거나 한정 승인한 사람은 보험금 받은 전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거고 나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한정 승인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은 이렇게 아버지가 보험금을 내는
그 기간 중에 체납한 기간이 있다면 내가 받은 보험금 곱하기 전체 보험 기간 중에 체납한 기간이 그 보험 기간 안에 체납한 기간이 차지하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그 보험금만큼만 상속 재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2찬합세무자의 그 출자자의 제2찬합세무자는 무한책임사원하고 과점주주 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거기 한 명 더 들어왔어요. 과점조합원. 과점주주가 아니라 조합원. 영농이나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한 명과 그 특성계좌의 출자액 합계 금액이 전체 출자 금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그룹을 다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점조합원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예요. 주주는 아니니까 얘는 과점조합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한도가 어떻게 되죠?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한도 없잖아요. 한도 없이 그냥 징수부족의 전액에 대해서 제2찬합세금을 지는 거고, 과점주주는 징수부족에게 자기의 지분 비율 곱한 금액만큼만 하는 거잖아. 과점 조합원도 마찬가지예요. 징수부족에게다가 자기의 출자 비율 곱한 금액까지만 한도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할 때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 전에 사전 통지했었어야 되거든요. 세무조사 나가기 전에. 근데 둘로 나눠가지고 원칙은 이제 며칠 전에 20일 전에 사전 통지해라. 근데 이게 만약에 불복 청구하는 거거나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 했을 때 불복 청구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결정 때문에 재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복 청구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로 인해 가지고 재조사를 하게 된 거야. 세무조사를 다시 조사하게 된 거지. 다시 재조사를 할 때는 그때 한 번 조사한 거에 대해서 또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걔는 그냥 며칠 전에 7일 전에 걔는 단축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늘리고. 아시겠죠? 둘로 나눠졌어요. 아무튼 뭐든지 간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는 7일 전에 통지,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며칠 전에 통지, 20일 전에 통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과세 예고 통지 대상자들이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으면 아직 과세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뭐를 받아야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예고 통지 등을 받아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세 예고 통지가 어떤 과세 예고 통지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쭉 있다가 여기 마지막 이거 납부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야. 그럼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100만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구세청장이 과세 처분한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 처분 대상자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사전에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그러면 과세 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원에서 소명 안내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과세관청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이게 뭐냐면, 과세 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신고만 하고 돈이 없어서 납부는 안 한 거야. 기한 후 신고만 했어. 납부 안 했어. 그럼 납부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왜 납부 안 하냐 해가지고 이것도 과세 예고 통지 하거든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이상인 거야. 그걸 고지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고지서를 보낼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면 한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래서 고지서를 좀 그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뭐 하고 보낸다고? 그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 예고 통지가 보내주고 납부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과세 예고 통지 딱 하려고 봤더니 어차피 내가 과세관청에서 납부 고지하려고 하는 그 500만 원이 얘가 기한 후 신고했던 금액인 거야. 그 금액이 같은 거야. 동일한 거야. 그럼 얘도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굳이 뭐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예고 통지 안 하고 바로 뭐 하죠? 그냥 과세 납부 고지서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로서,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장이나 지방세청장이 해당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해가지고 고지를 보낼 경우에는 아무리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쟤도 알고 있는 거니까 과세 예고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안 보내면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세전 적부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거는 나도 신고한 금액이니까 과세는 적부자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뭐는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불만이라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사후구제제도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법소부하고 국기법까지 설명드렸고요. 여기 문제는 다 해설 완벽하게 해설해놨거든요. 여기다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꼭 풀어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문제까지 원래 이런 거 안 만들다가 올해는 문제까지도 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게 하려고 개정되는 내용 집어넣어서 말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도 다 집어넣은 거니까 꼭 풀어. 많지 않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오늘 다 복습하시고 오늘 다 할 거죠? 내일 내일 하세요. 네. 아무튼 나중에 시행령도 안이 나오게 되면 작업해가지고 한 열흘 안에 작업해가지고 또 공지해서 시행령 특강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말도 안 되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봐요 우리.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행령 특강 때도 봐요. 고생하셨습니다.